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이내에 큰 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물론 저 멍청한 집사놈은 나를 볼 때마다 나비야, 애기야, 심지어 기분이 좋을 땐 우리 주인님 따위의 가소로운 호칭으로 불러대곤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녀석의 편의를 위한 분류기호일 뿐, 나의 고귀한 정체성을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단어들이다. 나는 그저 나다. 굳이 인간들의 언어로 정의하자면 이 집의 유일한 지성체이자 관찰자라고 해두자. 내가 기거하는 이곳은 인간들이 서울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회색 도시의 한 구석, 그 중에서도 관악구라는 요상한 동네의 낡은 오피스텔이다. 녀석은 이곳을 풀옵션 원룸이라 부르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고양이인 내 시선으로 볼 때 이곳은 그저 정교하게 설계된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하다. 사방이 하얀 벽지로 발라져 있고 한쪽 벽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유리가 박혀 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이라곤 똑같이 생긴 앞 건물 남자의 러닝셔츠 차림뿐이다. 인간들은 참으로 기이한 취미를 가졌다. 흙을 밟고 사는 대신 허공에 층층이 쌓아 올린 이 닭장 같은 상자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는 매달 월세라는 이름의 자유이용권을 상납하며 살아간다. 집사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녀석은 생물학적으로는 30대 초반의 수컷 인간이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 상태는 그리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녀석은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알코올에 절여진 간을 부여잡고 비틀거하며 귀가한다. 들어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소파라고 부르기 민망한 2인용 쿠션에 시체처럼 쓰러진다. 그리고는 손바닥만한 네모난 발광기계, 즉 스마트폰을 눈앞에 들이대고 희죽거린다. 낮 동안 회사라는 사냥터에서 상사에게 영혼까지 털리고 돌아와서는 고작 한다는 짓이 남들이 비싼 호텔에서 밥 먹는 사진을 보며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라니. 나는 녀석의 그런 한심한 꼴을 볼 때마다 혀를 차고 싶지만 고양이의 신체 구조상 혀를 차는 대신 그루밍을 하며 녀석을 외면하곤 한다. 이 좁은 7평짜리 공간에서 나와 녀석의 영역 다툼은 치열하다. 물론 승자는 언제나 나다. 햇볕이 드는 유일한 시간인 오후 2시, 창가 앞 명당 자리는 내 것이다. 녀석이 큰마음 먹고 할부로 긁은 값비싼 노트북 키보드 위도 내 것이다. 녀석이 덮고 자는 극세사 이불의 정중앙 또한 내 것이다. 녀석은 구석에 쭈그리고 자면서도 내가 제배 위에 올라가 꾹꾹이를 해주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오셨어요? 하며 황송해한다. 이쯤 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얹혀 사는 객식구인지 명확하지 않은가?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털 달린 네발 짐승 하나에게 기분 좋게 지배당하고 싶어 안달난 마조리스트들임이 틀림없다. 가끔은 녀석이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 이 좁은 방구석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녀석은 자신의 젊음과 간 건강을 바치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저 먹고 자고 싸는 공간일 뿐인데 인간들에게 내 집이라는 개념은 무슨 종교적인 신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어제는 녀석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도 스쳐 지나가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월급이라는 것이 사이버머니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모양이다. 녀석이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갖다 바치는 돈 덕분에 나는 오늘도 따뜻한 방바닥에 배를 지지며 녀석을 비웃을 수 있다. 그러니 집사여 너무 낙담하지 마라. 내가 바치는 그 노동의 대가로 위대한 고양이 한 마리가 평온을 누리고 있으니 너의 그 하찮은 인생도 아주 무의미한 건 아니지 않겠나? 오전 6시 30분. 아직 해가 중천에 뜨지도 않은 이 야만적인 시간에 집사 놈의 머리맡에 둔 검은 기계가 발작을 일으킨다. 따르릉, 따르릉. 인간들은 이것을 알람이라고 부르지만 내 귀에는 전생의 업보를 씻으라는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 저 소리가 울리면 녀석은 마치 감전된 개구리처럼 이불 속에서 펄쩍 뛴다. 하지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녀석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찾아 더듬거리고 기어의 종료 버튼이 아니라 5분 후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파묻는다. 이 미련한 짓거리를 정확히 3번 반복한다. 5분 더 잔다고 해서 녀석의 피로가 풀릴 리 만무하다. 그저 출근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15분간 유예하고 싶은 패배자의 소소한 저항일 뿐이다. 마침내 녀석이 좀비처럼 일어난다. 눈은 반쯤 감겨있고 입가엔 침 자국이 선명하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 화장실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간다. 잠시 후 물소리와 함께 녀석의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들린다. 으어? 저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소리가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부속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열하는 기계음이다. 녀석은 거울을 보며 면도칼로 턱수염을 깎아낸다. 인간들은 참으로 기이하다. 있는 털은 굳이 밀어버리고 없는 머리카락은 어떻게든 풍성해 보이려고 애를 쓴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족속들이다. 나를 보라. 털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녀석이 매일 아침 얼굴에 바르는 그 끈적한 액체들보다
내가 혀로 쓱쓱 빗은 내 털가죽이 훨씬 윤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녀석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씻고 나온 녀석은 이제 갑옷을 입는다. 목을 조르는 빳빳한 셔츠를 입고 숨쉬기 힘들어 보이는 넥타이로 목을 올가맨다. 스스로 목줄을 채우는 꼴이다. 개들도 산책할 때나 목줄을 하는데 인간들은 돈을 벌러 갈 때 스스로 목줄을 맨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시커먼 물을 한 잔 들이킨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란다.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는데 마치 담배꽁초를 물에 우린 듯한 고약한 향이 났다. 저 쓴물을 생명수처럼 마시지 않으면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카페인이라는 합법적 마약에 중독된 것이 분명하다. 빈속에 저런 독극물을 쏟아부으니 위장이 남아나질 않지. 녀석이 가끔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리는 이유를 나는 알지만 굳이 알려주진 않는다. 어차피 말해줘도 너는 모르는 어른의 맛이야 라며 허세를 부릴 게 뻔하니까. 이제 녀석이 현관을 나설 시간이다. 녀석은 나가기 직전 꼭 나에게 와서 질척거린다. 우리 애기 형아 돈 벌어올게. 추루 사올게. 얌전히 있어. 하며 내 엉덩이를 두드린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네가 추루를 사오든 말든 상관없다. 다만 네가 밖에서 사냥해 오는 그 종이 조각돈이 없으면 이 집의 보일러가 꺼진다는 사실이 염려될 뿐이다. 녀석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하지만 축 처진 어깨로 도어록을 열고 나간다. 띠띠띠 마이너스 철커덩. 육중한 철문이 닫히면 비로소 이 집은 온전히 나의 왕국이 된다. 녀석은 지금쯤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 땅굴 속의 긴 쇠통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모르는 타인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며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끼어서 이동하고 있겠지. 인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 걸까?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아침 9시까지 강남이니 광화문이니 하는 곳으로 꾸역꾸역 몰려간다. 그냥 각자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기술이 발달했다면서 왜 출근 방식은 원시시대의 집단 사냥과 다를 바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알 바 아니다. 녀석이 상사에게 깨지든 거래처에 굽실거리든 나는 이제 따뜻해진 창가로 가서 늘어지게 하품이나 할 생각이다. 집사여 부디 살아서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에 내 모래나 좀 사오고. 오후 7시. 현관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집사 놈이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둔탁하다. 끙차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녀석이 거대한 종이 상자 탑을 밀고 들어온다. 저것은 또 무엇인가? 며칠 전 녀석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결제하던 그 물건들임이 틀림없다. 인간들은 이것을 택배라고 부르며 현관 앞에 쌓인 저 갈색 상자들을 볼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한다. 녀석은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허겁지겁 커터 칼을 찾는다. 마치 사냥감을 해체하는 원시인처럼 눈이 번들거린다. 드디어 왔다. 나의 꿀잠 베개. 상자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푹신해 보이는 손뭉치가 나온다. 녀석은 그것을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한다. 어리석은 녀석. 집에 이미 베개만 3개가 있다. 목이 아픈 건 베개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하루 종일 거북이처럼 목을 빼고 모니터만 들여다봐서 그런 거다. 그 옆에 있는 상자에서는 기괴하게 생긴 운동기구가 나온다. 실내용 자전거라고 했던가? 장담하건대 저 흉물스러운 철덩어리는 정확히 3일 뒤에 내 캣타워 대용이나 빨래 건조대로 전락할 것이다. 녀석은 이제 홈트홈 트레이닝 시작이다. 라고 외치지만 네가 숨쉬기 운동 외에 다른 운동을 지속하는 꼴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인간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제관념을 가졌다. 녀석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값 20원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 정작 쓸모없는 예쁜 쓰레기를 사는 데는 몇만 원을 우습게 쓴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돈 쓰는 걸로 푼다고 하던가? 금융치료라나 뭐라나? 그렇게 통장은 텅텅 비어가고 방구석은 잡동사니로 좁아터져 간다. 결국 녀석이 힘들게 번 돈은 저런 쓰레기가 되어 매립지로 향할 뿐이다. 하지만 나에게도 이 택배 대란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녀석이 내용물을 꺼내고 바닥에 팽개친 저 빈 상자.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 나는 녀석이 한눈을 파는 사이 가장 튼튼하고 아늑해 보이는 상자 안으로 쏙 들어간다. 아, 이 완벽한 사방의 압박감.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 이것이야말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이다. 녀석은 비싼 돈을 주고 산 내용물보다 공짜로 생긴 껍데기를 더 좋아하는 나를 보며 허탈해한다. 야, 내가 너 주려고 산 5만원짜리 쿨매트는 안 쓰고 왜 거길 들어가냐? 이복의 집사, 가치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가 편하면 그게 명품인 것이다. 너희 인간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알맹이 편안함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닐까? 녀석은 상자 안에 웅크린 나를 보며 또 귀여워? 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어댄다. 그래 찍어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라. 네가 산 그 비싼 쓰레기들보다
빈 상자 속에 들어앉은 내가 좋아요를 훨씬 많이 받을 테니까. 너의 그 헛된 소비가 나의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해줬으니 이번만은 너의 충동 구매를 용서해주도록 하겠다. 밤 10시. 출출함이 몰려올 시간이다. 야생의 동물이라면 이때쯤 감각을 곤두세우고 먹이를 찾아 어둠 속을 헤맬 것이다. 하지만 나의 집사, 이 퇴화한 영장류는 사냥을 나가는 대신 소파에 누워 검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거린다. 녀석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온갖 붉고 기름진 음식 사진들이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다. 치킨, 족발, 떡볶이. 이름만 들어도 냄새가 진동하는 것들이다. 녀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한다. 배달비가 4,000원? 미쳤네, 너무 비싼데? 그러면서도 다른 가게를 찾기는 귀찮은지 결국 결제 버튼을 누른다. 배달비가 아깝다면서 왜 직접 가서 사올 생각은 안 하는가? 왕복 20분만 걸으면 될 거리를 녀석은 굳이 오토바이 탄 기사를 고용해 음식을 모셔온다. 게으른 비용치고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잠시 후 창밖에서 부웅 마이너스 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린다. 이 시대의 새로운 사냥 나팔 소리다. 녀석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꼬리만 안 흔들었지 개처럼 현관으로 뛰쳐나간다.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비대면 배달. 얼굴도 안 보고 먹이만 쏙 챙기는 저 차가운 도시의 룰. 녀석이 들고 온 봉지에서는 자극적인 냄새가 확 풍긴다. 캡사이신과 기름 냄새. 인간들은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먹으며 아, 시원하다 라고 외친다. 고통을 즐기는 변태적인 식성이다. 녀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붉은 양념 범벅인 닭고기를 뜯는다. 내가 옆에서 야옹나도 좀 좋아하고 울어보지만 녀석은 단호하다. 안 돼. 이건 매워서 너 먹으면 죽어. 치사한 놈. 네가 먹는 건 독약이라 나를 보호해주는 거냐? 녀석이 음식을 먹는 동안 나는 그 옆에서 플라스틱 용기들을 관찰한다. 고작 1인분의 식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동원되었는가? 플라스틱 그릇, 비닐 뚜껑,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물티슈. 녀석이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지구 반대편의 거북이는 콧구멍에 빨대가 꽂힐지도 모른다. 녀석도 그걸 아는지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용기를 씻어낸다. 하지만 내일 밤이 되면 또다시 오늘만 시켜 먹자라며 타협하겠지. 의지박약이란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녀석은 배가 부르자마자 바로 눕는다. 아, 살 빼야 하는데. 입으로는 다이어트를 외치면서 몸은 이미 중력에 굴복했다.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누우면 위장이 역류한다는 의사의 경고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다. 그러니 내 배가 튜브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다. 야생에서 저렇게 무방비하게 배를 드러내고 눕는 동물은 잡아먹히기 딱 좋다. 오직 천적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 혹은 문명이라는 울타리에 보호받는 가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녀석은 배를 두드리며 트림을 꺼억한다. 더럽다.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지는 소리다. 하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니 녀석의 표정은 세상 온화하다. 그래,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내일 또 저 지긋지긋한 회사로 끌려가려면 말이다. 많이 먹어둬라, 집사여. 너의 그 뱃살은 험난한 사회생활을 버티게 해줄 든든한 물리적인 방패가 될 테니까. 금요일 밤부터 집사 놈의 눈빛이 달라지더니 토요일 아침이 밝자 이 집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돈다. 평소라면 지옥의 나팔 소리 같던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해가 중천에 떠서 내 밥그릇을 비출 때까지 침대 위에 저 거대한 살덩어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죽은 건가 싶어 코앞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퀴퀴한 입냄새와 함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온다. 살아는 있다. 다만 사회적 기능을 정지하고 주말 모드라는 식물인간 상태로 전환된 것뿐이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녀석이 부스스 눈을 뜬다. 씻지도 않은 얼굴, 눈곱이 덕지덕지 낀 눈으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물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스마트폰이다. 녀석은 침대에 누운 채로 엄지손가락만 까딱거리며 네모난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지 아니면 귀찮음이 식욕을 이긴 건지 꼼짝을 안 한다. 평일에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더니 시간이 넘쳐나는 주말에는 숨쉬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등창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인간의 척추는 직립보행을 위해 진화했다는데 내 집사를 보면 퇴화의 현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녀석이 마침내 몸을 일으키는 순간은 배달 온 음식을 받을 때와 화장실에 갈 때뿐이다.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나면 녀석은 다시 소파와 한 몸이 된다. 이번엔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고 있다. 넷플릭스인가 뭔가 하는 거대한 영상 창고를 뒤지기 시작한다. 영화를 고르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 정작 영화가 시작되면 10분도 안 돼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기 시작한다.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적막함이 싫어서 소음을 틀어놓는 것 같다. 화면 속에서는 주인공들이 목숨 걸고 모험을 하는데 화면 밖의 집사는 입을 벌리고 멍하니 침을 흘린다. 참으로 기묘한 대조다. 해가 저물어 방이 어두워질 때까지 녀석은 불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만이 녀석의 창백한 얼굴을 비춘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자파를 흡수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요괴 같기도 하다. 가끔 혼자 킥킥대고 웃는데 그 소리가 텅 빈 방에 울리면 털이 곤두설 만큼 기괴하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 던져주는 짤막한 영상 조각들을 받아먹으며 녀석은 뇌를 마비시킨다. 평일 동안 회사에서 혹사당한 뇌를 쉬게 해주는 방식이라기엔 너무나 과학적이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같다. 일요일 밤이 되면 녀석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진다. 주말 내내 시체놀이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괴감과 내일이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다. 아, 주말 순삭이네. 뭐 했지? 라고 중얼거린다. 뭐 하긴 누워서 스마트폰 배터리나 충냈지. 시간을 죽인 건 너다. 살인자가 피해자를 찾듯 시간을 찾지 마라. 인간들은 참 모순적이다.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 낭비해버린다. 월요일 아침 9시. 집사 놈이 출근해서 회사에 있을 시간이지만 나는 녀석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고 있다. 녀석은 틈만 나면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혹은 책상 밑으로 몰래 핸드폰을 숨기고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 집에는 녀석의 기분을 지배하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다. 빨간색 불기둥이 치솟으면 녀석은 그날 저녁 나에게 참치캔을 따주며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캣타워 바꿔줄게 라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파란색 비가 내리는 날이면 녀석은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들어와 말 한마디 없이 소주를 깐다. 불행히도 요즘은 파란 날의 연속이다. 녀석이 투자한 회사는 녀석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다. 그저 인터넷 게시판에서 누군가 이거 대박이다. 지금 안 사면 바보라고 쓴 글만 보고 녀석은 피 같은 월급을 털어넣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숫자에 인생을 거는 꼴이라니. 내가 쥐잡기 놀이를 할 때도 최소한 장난감의 위치는 파악하고 덤빈다. 그런데 인간들은 실체도 없는 그래프의 곡선에 따라 울고 웃는다. 녀석은 차트를 보며 구조대가 올 거야. 존버 존중하며 버티기는 승리한다. 라고 주문을 외운다. 내가 보기엔 승리는커녕 구조대는 이미 침몰한 배를 버리고 떠난 것 같은데 말이다. 가끔 녀석은 혼자서 심각한 계산을 한다. 여기서 5%만 더 오르면 본전인데? 본전?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게 목표라면 애초에 왜 도박판에 뛰어들었는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원금은 그대로였을 텐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녀석은 다시는 주식 하나 바라라고 맹세해놓고 월급날이 되면 또다시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정보통한테 들은 소스다라며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학습 능력이란 게 거세된 것일까? 뜨거운 불에 대고도 또 손을 뻗는 걸 보면 지능지수는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게 분명하다. 어제는 녀석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 돈이면 치킨이 몇 마리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다. 사이버 머니가 증발한 게 아니라 네가 먹을 수 있었던 수백 마리의 닭들이 하늘로 승천한 것이다. 녀석의 노동력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개미라 불리는 녀석 같은 인간들은 언제나 털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녀석이 불쌍해서 꼬리로 다리를 툭툭 쳐주었다. 그러자 녀석은 나를 끌어안으며 하소연한다. 나비야, 너는 돈 걱정 없어서 좋겠다. 그래, 나는 돈이 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잡을 수 없는 새를 잡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진 않는다. 내 앞발이 닿는 곳, 내 이빨이 박히는 것만이 내 것이다. 실체 없는 숫자에 목매달지 말고 눈앞에 있는 캔 따개나 제대로 돌리는 게 너의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물론 녀석은 내 충고를 알아들을 리 없겠지만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녀석은 또다시 파란색 공포와 빨간색 환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할 테니까. 네, 집사의 허세 가득한 SNS 생활을 비웃는 제칠막과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를 입으로만 하는 제팔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삶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제로 칼로리에 속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양이 특유의 냉소적인 어조로 풀어냈습니다. 밤 9시. 집사 놈이 갑자기 분주해진다. 평소엔 양말 한 짝도 제대로 안 치우는 게으름뱅이가 갑자기 책상 한 구석을 미친 듯이 치우기 시작한다. 물티슈로 먼지를 닦고 조명을 켜고 읽지도 않는 두꺼운 영어 원서 책을 꺼내 펼쳐놓는다. 그리고 그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세팅한다. 저 컵 안에 든 건 방금 믹스커피를 탄 설탕물이다. 하지만 녀석은 마치 고급 원두를 내린 바리스타라도 된 양 진지한 표정으로 각도를 잰다. 찰칵, 찰칵. 이 귀한 의식은 오직 인스타그램이라는 가상 세계의 재물을 바치기 위함이다. 녀석은 사진을 보정하고 필터를 씌워 칙칙한 자취방을 감성 넘치는 카페처럼 조작한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런 글을 적는다. 퇴근 후 독서와 커피 한 잔의 여유. 해시태그 소확행 해시태그 자기계발. 웃기고 있네.
사진을 올리자마자 녀석은 책을 냄비 받침으로 던져버리고 컵라면 뚜껑을 깐다. 방금 올린 그 여유는 어디 갔나? 녀석은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실시간으로 달리는 좋아요 숫자를 세고 있다. 녀석의 현실은 컵라면, 국물이 튄 러닝셔츠 바람인데 스마트폰 속의 녀석은 지적인 도시 남자다. 인간들은 왜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나를 보라. 나는 내가 똥을 싸든 잠을 자든 그루밍을 하든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완벽하니까. 하지만 녀석은 끊임없이 남의 인생을 훔쳐보고 자신의 인생을 포장해서 전시한다. 남들이 멋져요, 부러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면 그 가짜 칭찬에 취해 잠시나마 비루한 현실을 잊는 모양이다. 일종의 집단 최면이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거짓말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는 기이한 사회적 약속. SNS 탐방이 끝나면 다음 코스는 데이팅 앱이다. 녀석은 엄지손가락으로 낯선 암컷 인간들의 사진을 넘긴다. 왼쪽 오른쪽. 마치 왕이 후궁을 간택하듯 거만하기 짝이 없다. 얘는 너무 화려해 보여. 얘는 내 스타일이 아냐. 거울 좀 보고 말해라. 저 화면 속의 여자들도 너를 보면 똑같이 왼쪽으로 넘겨버릴 게 뻔하다. 녀석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3년 전 가장 날씬하고 젊었을 때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을 걸어놨다. 그건 내가 아니다.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배 긁으며 누워있는 아저씨가 진짜 너다. 가끔 매칭이 성사되면 녀석은 설레발을 치며 난리가 난다. 나비야, 형 이번엔 진짜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동안 톡을 주고받으며 혼자 김칫국을 마신다. 하지만 결과는 늘 뻔하다. 며칠 뒤 녀석은 시무룩해져서 역시 인연이 아닌가 봐. 라며 소주를 깐다. 아니, 인연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화면 속의 환상만 쫓느라 현실의 너를 가꾸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다. 네모난 화면 속 세상은 다 가짜다. 진짜는 여기 있다. 네가 외면하고 있는 너의 뱃살, 쌓여있는 설거지, 그리고 내 옆에서 한심하다는 눈으로 너를 쳐다보는 나.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너의 고독은 좋아요 숫자 따위로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집 안 곳곳에 제로지로라는 단어가 침투했다. 냉장고를 열면 검은색 라벨이 붙은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가 가득하다. 식탁 위에는 곤약 젤리니, 닭가슴살 소세지니 하는 맛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쌓여있다. 녀석이 또다시 연례 행사인 다이어트를 선포한 것이다. 녀석은 비장한 표정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지난 겨울 동안 처먹은 야식들이 정직하게 숫자로 치환된 것뿐이다. 문제는 녀석의 뇌 구조다. 녀석은 다이어트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살 안 찌는 걸 더 먹는 것으로 착각한다. 어제 저녁 메뉴를 보자. 녀석은 족발 대자를 시켰다.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제로 콜라를 꺼내며 음료수는 제로니까 괜찮아라고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 기름진 고기 덩어리를 1kg 뱃속에 집어넣으면서 설탕물 대신 감미료 물을 마셨으니 살이 안 찔 거라고? 불난 집에 물 한 컵 붓는다고 불이 꺼지나? 녀석은 제로 음료가 무슨 지방 분해제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걸 마시면 방금 먹은 족발 칼로리가 제로가 되는 마법이라도 부리는 줄 아나 보지. 거실 한 구석에는 흉물스러운 철제 구조물이 하나 서 있다. 녀석이 큰맘 먹고 산 실내 자전거다. 처음 3일은 열심히 굴리는가 싶더니 지금은 훌륭한 빨래 건조대가 되었다. 녀석의 땀에 젖은 수건과 입다 벗은 바지가 주렁주렁 걸려 있다. 현대 예술 작품 제목으로 붙이자면 의지방약의 말로 정도가 적당하겠다. 녀석은 가끔 그 자전거를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지 한숨을 쉬며 먼지를 닦아낸다. 타지는 않고 닦기만 한다. 자전거가 관상용인가? 인간들은 참 비효율적인 생물이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양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운 뒤 그 잉여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서 쇳덩이를 든다. 먹는데 돈 쓰고 살 빼는데 또 돈을 쓴다. 이중과세다. 나를 보라. 나는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는다. 억지로 먹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움직인다. 우아하고 날렵한 내 몸매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녀석은 오늘도 닭가슴살을 씹으며 아 맛없어. 라면 먹고 싶다라고 징징댄다. 억지로 참는 욕구는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이다. 장담하건대 3일 뒤면 녀석은 치팅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치킨을 뜯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다. 내 몸은 내가 무엇을 입에 넣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제로 칼로리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먹어도 안 찌는 기적의 음식 따위는 없다. 그냥 덜 먹고 더 움직여라. 그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는 한 너는 영원히 빨래 건조대 옆에서 뱃살을 꼬집으며 한탄하게 될 것이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집사 놈이 식탁에 앉아 하얀 봉투를 들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봉투 겉면에는 축 결혼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놈의 표정은 마치 사채업자에게 독촉장을 받은 사람처럼 어둡다. 녀석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중얼거린다. 5만 원은 좀 적은가? 밥값이 올랐다던데. 10만 원은 너무 타격이 큰데. 저것은 축하가 아니다. 거래다. 인간들은 타인의 번식 활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축의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걷는다. 녀석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3년 전 회사 옆부서 대리였다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30분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다. 우리 고양이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그저 울음소리를 내거나 힘을 과시해서 쟁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짝을 맺는 행위에 온갖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청구한다. 거대한 예식장을 빌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수백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 우리가 짝짓기를 하니 돈을 내고 구경하시오라고 입장료를 받는다. 녀석은 이게 다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돌려받을 품앗이라고 자위하지만 내가 보기엔 녀석이 결혼할 확률보다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즉, 녀석이 내는 돈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될 공산이 크다는 소리다. 다음 날 녀석은 불편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간다. 밥이라도 비싼 걸 먹고 와야 본전이라도 찾는다며 눈에 불을 켜고 나갔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녀석의 표정은 허탈해 보인다. 밥이 맛이 없었어? 주차하는 데만 1시간 걸렸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스트레스는 덤으로 얻어왔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러 갔다가 자신의 불행만 확인하고 온 꼴이다. 녀석은 정장 바지를 벗어던지며 그냥 계좌 이체만 하고 안 갈 걸이라며 후회한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으로 얄팍하다. 종이봉투의 두께로 우정을 측정하고 밥의 퀄리티로 하객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저녁이 되자 녀석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신혼부부의 SNS 사진을 훔쳐본다. 화려한 신혼여행 사진을 보며 좋겠다. 부럽다. 를 연발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녀석은 이미 완패했다. 녀석은 내 배를 쓰다듬으며 묻는다. 나비야, 너는 결혼 걱정 없어서 좋겠다. 그래,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축의금도 안 내고 명절 잔소리도 안 듣는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집사 놈이 식탁에 앉아 하얀 봉투를 들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봉투 겉면에는 축 결혼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놈의 표정은 마치 사채업자에게 독촉장을 받은 사람처럼 어둡다. 녀석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중얼거린다. 5만 원은 좀 적은가? 밥값이 올랐다던데. 10만 원은 너무 타격이 큰데. 저것은 축하가 아니다. 거래다. 인간들은 타인의 번식 활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축의금이라는 이름의 세금을 걷는다. 녀석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3년 전 회사 옆부서 대리였다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30분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다. 우리 고양이들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그저 울음소리를 내거나 힘을 과시해서 쟁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짝을 맺는 행위에 온갖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청구한다. 거대한 예식장을 빌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수백 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 관객들에게 우리가 짝짓기를 하니 돈을 내고 구경하시오라고 입장료를 받는다. 녀석은 이게 다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돌려받을 품앗이라고 자위하지만 내가 보기엔 녀석이 결혼할 확률보다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즉, 녀석이 내는 돈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될 공산이 크다는 소리다. 다음 날 녀석은 불편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간다. 밥이라도 비싼 걸 먹고 와야 본전이라도 찾는다며 눈에 불을 켜고 나갔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녀석의 표정은 허탈해 보인다. 밥이 맛이 없었어? 주차하는 데만 1시간 걸렸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스트레스는 덤으로 얻어왔다. 남의 행복을 빌어주러 갔다가 자신의 불행만 확인하고 온 꼴이다. 녀석은 정장 바지를 벗어던지며 그냥 계좌 이체만 하고 안 갈 걸이라며 후회한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으로 얄팍하다. 종이봉투의 두께로 우정을 측정하고 밥의 퀄리티로 하객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저녁이 되자 녀석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신혼부부의 SNS 사진을 훔쳐본다. 화려한 신혼여행 사진을 보며 좋겠다. 부럽다. 를 연발한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녀석은 이미 완패했다. 녀석은 내 배를 쓰다듬으며 묻는다. 나비야, 너는 결혼 걱정 없어서 좋겠다. 그래,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축의금도 안 내고 명절 잔소리도 안 듣는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 체면 때문에 원치 않는 자리에 가서 억지 웃음을 짓는 짓 따윈 하지 않는다.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예의라는 족쇄가 오히려 너희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건 아닐까? 녀석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5만 원이 빠져나간 텅 빈 지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이 집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
평소엔 눈에 빠진 집사 놈이 오늘은 아침부터 골골거린다. 콧물을 훌쩍이고 기침을 해대더니 급기야 열이 펄펄 끓어올라 침대와 한 몸이 되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점령당해 꼼짝을 못하는 꼴이라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나? 평소엔 나보고 약골이라느니 털 뿜는 기계라느니 놀려대더니 정작 아플 때 보니 녀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생물이다. 녀석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린다. 추워. 엄마 보고 싶다. 다 큰 어른이 아프니까 엄마를 찾는다. 독립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신적인 탯줄을 못 끄는 모양이다. 녀석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약통을 뒤적거리더니 알약 몇 개를 삼킨다.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몸을 혹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겠다고 약을 챙겨 먹는 모습이 참으로 이중적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옛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겠지. 매일 밤 야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니 면역력이 바닥을 치는 게 당연한 결과다.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너를 위해 존재하는 말이다. 녀석이 아프면 나도 곤란해진다. 일단 밥 시간이 불규칙해진다. 녀석은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내 밥그릇이 비어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녀석의 머리맡으로 가서 야옹밥 좋아하고 시끄럽게 울어댄다. 평소 같으면 귀찮다고 밀어냈을 텐데 오늘은 힘이 없는지 가만히 있는다. 녀석의 이마에 내 앞발을 올려보니 뜨겁다. 인간 난로가 따로 없다. 나는 녀석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단지 따뜻한 곳을 찾아 녀석의 배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는다. 녀석은 내가 간호라도 해주는 줄 아는지 감동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비야? 너밖에 없다.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저 내 체온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녀석의 꼴이 좀 처량하긴 하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서러움이 바로 아플 때라지 않는가?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없고 죽 한 그릇 끓여줄 사람 없이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있는 녀석. 밤이 깊어지자 녀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인다. 나는 귀찮지만 녀석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내려가면 녀석이 추울까 봐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제일 따뜻하기 때문이다. 정말이다. 녀석이 잠결에 내 털을 꽉 움켜쥔다. 살려달라는 듯이 혹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려다 만다. 그래, 오늘만 봐준다. 네가 빨리 나아야 다시 돈을 벌어와서 내 추루를 살 것 아닌가? 너의 건강은 곧 나의 복지다. 그러니 청승 그만 떨고 얼른 털고 일어나라. 내일 아침엔 밥그릇 가득 채워놓는 거 잊지 말고. 1년에 2번 이 땅의 인간들은 집단 관계에 휩싸인다. 명절이라 불리는 이 시기가 오면 평소엔 게을러 빠진 내 집사 놈도 2달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전쟁을 치른다. 바로 기차표 예매 전쟁이다. 녀석은 새벽 6시부터 눈을 부릅뜨고 마우스를 클릭해대지만 늘 그렇듯 패배한다. 화면에는 대기자 3,000명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만 떠 있을 뿐이다. 녀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한다. 고향에 가는 표를 구하는 게 전쟁이라니 자기네들이 무슨 연어 때라도 되는 줄 아나 보다. 거슬러 올라가야 할 강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전 국민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이동하려고 안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기차표를 구하지 못한 녀석은 자가용이라는 고문 기구에 몸을 싣는다. 뉴스에서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광주까지 6시간. 녀석은 그 좁은 운전석에 앉아 6시간 동안 엑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도로 위에 시간을 갖다 버릴 것이다. 기름을 태우고 도로비를 내고 무릎 연고를 달게 만들면서까지 기어이 고향에 가서 얻어오는 게 무엇인가? 녀석이 돌아왔을 때 가져온 것이라곤 트렁크에 실린 김치통 몇 개와 얼굴 가득한 피로감, 그리고 영혼까지 털린 듯한 공허한 눈빛뿐이다. 녀석이 없는 3일 동안 이 집은 완벽한 나의 왕국이었다. 녀석은 나가기 전 자동 급식기에 사료를 가득 채우고 화장실 모래를 갈아주며 신신당부했다. 나비야, 사고치지 말고 잘 있어. 형 금방 올게. 녀석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녀석이 없는 그 시간이 더 평화롭고 좋았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밤늦게 술 취해 들어와서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다. 나는 창가에 앉아 텅 빈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며 사색을 즐겼다. 인간들이 모두 지방으로 떠나버린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쾌적했다. 인간이라는 소음 유발자가 사라지니 도시가 비로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3일 뒤 좀비 같은 몰골로 돌아온 녀석은 오자마자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탄뿐이다. 아, 피곤해. 결혼 언제 하냐는 소리만 100번 듣고 왔네. 그렇다.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한 날이라지만 실상은 서로의 상처를 후벼파고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날인 게 분명하다. 친척들은 녀석을 보자마자 취직은 잘 되니? 뭐 살 좀 빼라, 만나는 사람은 있니? 라며 질문 폭격을 퍼부었을 것이다. 녀석은 그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짓고 맛없는 전을 꾸역꾸역 집어먹으며 속을 태웠겠지. 녀석이 받아온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녀석의 수명을 갉아먹을 것이다. 녀석은 가져온 전과 튀김을 데우며 소주를 깐다. 에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죄는 무슨 그냥 태어난 게 죄지. 녀석은 나를 보며 하소연한다. 나비야, 너는 명절 스트레스 없어서 좋겠다. 취직 압박도 없고 결혼 잔소리도 안 듣고. 그래, 나는 자유롭다. 나는 혈연이라는 질긴 끈에 묶여 원치 않는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짜 웃음을 지으며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다. 너희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도리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녀석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나는 녀석이 흘린 튀김 부스러기를 냄새 맡으며 생각한다. 인간으로 사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구나. 어느덧 이 녀석과 함께 산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처음 이 좁은 방구석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는 기회만 되면 탈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의 겨울은 혹독하고 길바닥의 경쟁은 치열하다. 나는 냉철한 계산 끝에 이곳에 눌러앉기로 합의했다. 녀석은 나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맵기 신선한 사료를 제공하고 나는 녀석에게 가끔 배를 보여주거나 털을 빗게 해주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다. 이것은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즉 비즈니스 관계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녀석을 관찰해본다. 녀석은 여전히 한심하다. 아침엔 좀비처럼 일어나 출근하고 밤엔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다.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쓸데없는 물건을 사들이며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한다. 주말엔 시체처럼 누워 시간을 죽이고 SNS 속 가짜 세상에 목매달며 외로워한다. 녀석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약하디약한 초식 동물이다. 맹수 같은 상사에게 쪼이고 쥐꼬리만 한 월급에 목숨을 건다. 내가 보기엔 녀석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런데도 녀석은 꾸역꾸역 살아낸다. 가끔은 퇴근길에 사온 싸구려 붕어빵 하나에 행복해하면서 말이다. 녀석은 왜 나를 키우는 걸까? 나는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 집을 지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녀석의 비싼 소파를 긁어놓고 옷에 털을 묻히며 병원비로 녀석의 지갑을 털어간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나는 녀석에게 마이너스 요인일 뿐이다. 하지만 녀석은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애기, 형이 너 때문에 산다라고 말한다. 빈말이 아닌 것 같다. 녀석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무장 해제되는 순간은 바로 내 털에 얼굴을 파묻고 있을 때니까. 녀석은 밖에서 입은 갑옷을 벗고 내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굴거나 울기도 한다. 아마도 나는 녀석이 이 차가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배신하지 않는 온기인 모양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녀석이 아주 싫지만은 않다. 밤이 깊어 방 안에 온기가 식어갈 때 녀석의 다리 사이나 배 위만큼 따뜻한 곳은 없다. 녀석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는 묘하게도 나를 안심시킨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 녀석은 나의 야옹 소리를 배고파나 심심해로 멋대로 해석하고 나는 녀석의 긴 하소연을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흘려듣는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고독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 넓고 삭막한 우주에서 7평짜리 방 한 칸을 나눠 쓰고 체온을 나누는 존재가 있다는 건 제법 괜찮은 일이다. 오늘도 녀석은 잠들기 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린다. 나비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참 욕심도 많다. 내 수명이 너보다 훨씬 짧다는 걸 알면서도 녀석은 영원을 꿈꾼다. 뭐 알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곁에 있어주도록 하겠다. 네가 벌어오는 사료가 맛이 없어지거나 네가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불이 꺼지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는다. 나는 녀석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을 청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녀석은 또 지옥 같은 출근 전쟁을 치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화롭다. 잘 자라, 나의 한심하고 불쌍한 집사여. 내일도 열심히 돈 벌어와라. 그래야 내가 추루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 그리고 이곳은 당분간 나의 집이다. 우리 집 서열에 변동이 생겼다. 며칠 전 집사 놈이 거대한 박스를 들고 들어와서는 아주 경건한 태도로 하얀색 원반 모양의 기계를 꺼냈다. 녀석은 그 기계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모신다. 이모님, 우리 집 청소를 부탁해요. 미친 건가? 저건 사람이 아니다. 바퀴 달린 플라스틱 덩어리일 뿐이다. 전원을 켜자 기계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라는 건방진 여자 목소리를 내며 내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 하얀 놈은 예의가 없다. 내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눈치 없이 내 꼬리 근처까지 와서 윙윙거린다. 피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툭툭 치고 지나간다. 감히 고양이에게 몸통 박치기를 하다니. 게다가 식성도 괴상하다. 바닥에 떨어진 내 털뭉치, 사료 부스러기, 심지어 내가 아끼는 쥐돌이 인형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삼킨다. 소리는 또 얼마나 요란한지 저놈이 돌아다니는 동안은 사색을 즐길 수가 없다. 집사 놈은 저 기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며 흐뭇해한다. 세상 참 좋아졌어.
내가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네. 그렇게 청소할 시간이 아까우면 평소에 좀 덜 어지르든가. 인간들은 본인이 움직이기 귀찮아서 별의별 기계를 다 만들어낸다. 식기세척기, 건조기, 이제는 로봇 청소기까지. 조만간 밥 숟가락도 기계가 들어서 입에 넣어달라고 할 기세다. 웃긴 건 녀석의 태도다. 로봇 청소기가 전선에 걸려 삐비빅거리고 멈추면 녀석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간다. 아이고 우리 이모님 걸리셨네. 하며 조심스럽게 기계를 들어 옮겨준다. 내가 배고프다고 울 때는 쳐다도 안 보더니 기계가 구조 신호를 보내니까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 질투가 나는 건 아니다. 다만 저 영혼 없는 기계 덩어리가 나보다 더 상전 대접을 받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녀석은 출근해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청소기를 감시한다. 이모님이 왜 화장실 앞에 멈춰있지?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기계 주인인지 기계 노예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저 기계도 꽤 멍청하다는 걸 알았다. 맨날 똑같은 의자 다리에 부딪히고 현관 신발장에 빠져서 허우적댄다. 인공지능이라더니 지능 수준이 닭 대가리만도 못하다. 나는 이제 저 녀석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이용해 먹기로 했다. 기계가 따뜻한 바람을 내뿜으며 돌아다닐 때 슬쩍 그 위에 올라타 보았다. 녀석은 묵직한 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지만 어쨌든 굴러는 간다. 오호라 이것 봐라. 움직이는 침대다. 집사 놈이 퇴근해서 로봇 청소기 위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기겁을 한다. 야, 그거 비싼 거야? 고장나? 시끄럽다. 내가 모셔온 이모님은 이제 내 전용 가마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이란 결국 고양이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운전해라 기계야. 주방 쪽으로 가자. 물 좀 마셔야겠다. 요즘 집사 놈은 사람을 만나면 이름보다 먼저 묻는 게 있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고는 상대방이 알파벳 4글자를 대답하면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파악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너 완전 피더라? MBTI? 인간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검사라고 한다. 녀석은 이 검사를 거의 종교처럼 맹신한다. 무슨 일만 생기면 모든 원인을 저 알파벳 탓으로 돌린다. 지각을 해놓고서는 내가 P성향이라 계획적이지 못해서 그래라며 핑계를 대고 남의 말에 공감을 못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T라서 팩트만 말하는 거야 라며 합리화한다. 웃기지 마라. 그건 내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가 게으르고 사회성이 부족한 거다. 왜 멀쩡한 알파벳 뒤에 숨어서 자신의 결함을 포장하려 드는가? 예전엔 혈액형 가지고 그러더니 이젠 알파벳 놀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들은 참으로 분류하고 라벨 붙이는 걸 좋아한다.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의 내면을 고작 4개의 글자로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라니. 70억 인구를 16개 박스 안에 구겨 넣는 게 말이 되는가? 녀석은 나를 보면서도 분석질을 해댄다. 나비는 도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INTJ인가? 아니면 게으르니까 INTP인가? 이봐 집사, 나의 성격은 god이다. 신가드이다. 감히 하찮은 인간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려 들지 마라. 나는 네가 규정하는 틀에 갇히지 않는다. 내가 개냥이처럼 굴다가도 갑자기 너를 물어뜯는 건 내 성격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귀찮게 했기 때문이다. 녀석은 소개팅을 할 때도 MBTI 궁합표를 펴놓고 공부를 한다. 얘는 ESFJ니까 나랑 상극이네. 거절해야겠다. 만나보지도 않고 알파벳만 보고 사람을 거른다. 편견에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데 제대로 된 짝을 만날 리가 있나? 정작 녀석 본인은 INFP라고 한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처를 잘 받는다나 뭐라나? 그래서 맨날 방구석에서 혼자 상상하고 우울해하는 건가? 녀석은 그 유형 설명서를 읽으며 와 소름 돋아. 이거 완전 내 얘기야? 하며 감탄한다. 바보야. 그건 반엄 효과라고 하는 거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얘기를 자기 얘기라고 착각하는 거지. 당신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론 외로움을 탑니다. 이 말에 해당 안 되는 인간이 어디 있나? 인간들은 불안한가 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해서 꼬리표라도 붙여서 안심하고 싶은 거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받음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나약한 동물들. 녀석이 또 유튜브에서 MBTI별 연애 스타일 영상을 보고 있다. 화면 속 강사가 떠든다. INFP 남자는 헌신적이지만 쉽게 지칩니다. 녀석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맞아 내가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린다.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알파벳 때문이 아니다. 그냥 내가 씻지도 않고 옷도 못 입고 눈치도 없어서 그런 거다. 제발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거울이나 한 번 더 봐라. 거울 속에 답이 있다. 이피용신아. 집사 놈의 뇌는 외주화되었다. 어디로?
스마트폰 속 빨간 재생 버튼 유튜브로. 녀석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지 못하고 반드시 먹방을 틀어놓아야 숟가락을 든다. 남이 쩝쩝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 기괴한 식문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 때도, 심지어 멍하니 쉴 때도 유튜브는 녀석의 눈과 귀를 점령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녀석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녀석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유튜버 추천템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화면 속 낯선 사람이 이거 대박이에요, 무조건 사세요 라고 외치면 최면에 걸린 듯 결제 버튼을 누른다. 맛집을 갈 때도, 영화를 볼 때도, 주식을 살 때도 유튜브 검색창이 녀석의 예언자다. 오, 유튜버가 이 주식 오른댔어? 라며 샀다가 파란 나라를 맛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 신탁을 잘못 해석한 신도처럼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갔어? 라며 자책할 뿐 교주를 의심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은 녀석을 좁은 우물 속에 가둔다. 녀석이 자극적인 뉴스 영상을 하나 클릭하면 다음부터는 더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영상들만 줄줄이 추천해준다. 녀석은 그 영상들을 보며 세상이 말세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분노한다. 바보 같은 녀석.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보고 있는 그 창문이 그런 풍경만 보여주는 거다. 편식쟁이 아이처럼 입맛에 맞는 정보만 받아먹다 보니 녀석의 생각은 점점 편협해지고 고집스러워진다. 확증 편향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녀석이 고양이 말 번역기 영상을 보고 나한테 시도를 했다. 스마트폰에서 미야옹하는 가짜 고양이 소리가 나자 녀석이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한심해서 하품을 했다. 그러자 녀석은 또 유튜브를 검색한다. 고양이가 하품하는 이유. 영상 속 수의사가 안정감을 느낄 때 하품을 합니다 라고 하자 녀석은 아, 나비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며 좋아한다. 틀렸다. 내가 하품을 한 건 네가 지루해서다. 내 눈앞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왜 내 기분을 저 화면 속 의사에게 물어보는가? 나를 관찰하고 내 꼬리의 움직임을 보고 내 눈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을. 녀석은 리얼 월드와의 접속을 끊고 5인치 화면 속 가상 현실에 갇혀 산다. 녀석이 잠들고 난 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면 그제야 집안의 정적이 찾아온다. 검은 화면에 비친 녀석의 얼굴은 퀭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바짝 말라버린 현대인의 초상이다. 녀석아, 구독과 좋아요 좀 그만 누르고 내 인생의 재생 버튼이나 제대로 눌러라. 남의 인생 구경만 하다가 내 인생은 언제 살래? 아, 물론 나 추루주는 영상은 빼고. 그건 유익하니까 계속 봐라. 주말 오후 집사 놈이 부산스럽게 짐을 싼다. 노트북, 충전기, 다이어리, 필통, 읽지도 않을 두꺼운 책. 마치 이민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가방이 터질 듯하다. 나는 녀석이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녀석의 목적지는 고작 집 앞 5분 거리에 있는 커피숍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집에는 녀석이 할부로 긁은 푹신한 의자도 있고 기가 인터넷도 빵빵하게 터지고 내가 내려주는 향긋한 커피는 없지만 어쨌든 조용한 환경이 완비되어 있다. 그런데 녀석은 굳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카페로 향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공족들의 생태다. 녀석을 따라가 본 적은 없지만 안 봐도 비디오다. 녀석은 4,500원짜리 시커먼 쓴물을 시켜놓고 4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을 것이다. 좁은 테이블에 전자기기를 요새처럼 쌓아두고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투덜대겠지. 더 웃긴 건 소음이다. 녀석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집중이 안 된다며 카페에 간다. 그래놓고는 카페가 너무 시끄럽다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쓴다. 소음을 찾아가서 소음을 차단하는 이 모순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냥 돈을 쓰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나는 주말에도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두드리는 세련된 도시인이야라는 자의식 과잉에 취하고 싶은 걸까? 녀석이 카페에서 하는 짓이라곤 뻔하다. 노트북을 펴놓고 인터넷 창을 띄운 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창밖 멍하니 보다가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셀카 한 장 찍어서 주말 작업 중. 열정? 이라고 올리는 것. 정작 작업은 10분도 안 했을 거다. 그걸 공부나 업무라고 부른다면 내가 하루 종일 창밖을 보는 건 고도의 철학적 사유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온 녀석은 파김치가 되어 있다. 아, 카페에서 기를 빨렸어? 당연하지. 그 좁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모르는 사람들의 수다 소리를 BGM으로 들었으니 피곤할 수밖에. 집 놔두고 밖에서 고생을 사서 하는 녀석을 보면 집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너에게 집은 그냥 잠만 자는 하숙집이고 진짜 내 영혼의 안식처는 와이파이 터지는 카페인 거냐? 참으로 비싼 월세를 내고 사는 유목민이로구나. 현관문 앞에서 집사 놈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 꼬질꼬질한 종이 가방에 며칠 전 샀다가 처박아둔 운동기구를 쑤셔 넣고 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보며 비장하게 중얼거린다. 쿨거래합니다. 내고 사절. 녀석이 향한 곳은 집 앞 편의점 앞이다. 나는 창가에 붙어서 녀석을 감시한다. 잠시 후 웬 낯선 인간이 쭈뼛거리며 나타난다. 둘은 마치 마약 밀거래 현장처럼 어색하게 서로를 탐색한다. 저기, 당근이세요? 아, 네. 당근. 이게 무슨 암호인가? 채소가 사람이 될 수 있나? 인간들은 서로를 채소 이름으로 부르며 경계심을 푼다. 녀석은 물건을 건네고 상대방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건넨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진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기묘한 접선. 이것이 바로 현대의 중고거래 풍경이다. 녀석은 돌아와서 치킨값 벌었다. 하며 좋아한다. 바보 녀석. 네가 그 운동기구를 살 때 5만 원을 줬다. 그리고 지금 1만 원에 팔았다. 너는 4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그런데도 1만 원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꼴이라니 조삼모사 원숭이가 형님하고 모셔야 할 지능이다. 녀석의 집구석은 거대한 물류센터다. 신상을 제값 주고 사서 창고에 쌓아뒀다가 똥값에 팔아치운다. 경제관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택배 박스를 뜯는 행위 자체에 중독된 건지 모르겠다. 가끔은 무료 나눔이라는 기행도 저지른다. 멀쩡한 물건을 남에게 그냥 준다. 버리기엔 아깝고 쓰기엔 귀찮아서. 그럴 거면 애초에 사지를 말든가. 녀석은 낯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라는 인사를 듣고 뿌듯해한다. 그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만 원을 지불한 셈이다. 비싼 칭찬이다. 어제는 녀석이 나를 보며 농담처럼 말했다. 나비 너도 당근에 올리면 인기 많을 텐데. 이봐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마라. 나는 중고가 아니다. 빈티지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 비싸다. 감히 나를 쿨거래하려 들다니. 네가 잘 때 발가락을 깨물어 주려다 참았다. 네가 팔아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내 방구석에 쌓인 저 충동구매의 흔적들과 너의 그 얇은 귀다. 제발 필요한 것만 사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당근을 흔들 시간 있으면 내 낚싯대나 흔들라고. 어느 날 갑자기 녀석이 선언했다. 나 오늘부터 갓생 산다. 갓생. 신가드가 인생 라이프를 합친 말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뜻한다고 한다. 웃기고 있네. 평소에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으면 평범하게 사는 걸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나? 녀석의 갓생 프로젝트 1단계는 미라클 모닝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난단다. 첫날 알람이 울리자 녀석은 벌떡 일어났다. 오 웬일인가 싶었다. 녀석은 비몽사몽한 채로 책상에 앉아 책을 펴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시태그 미라클모닝, 해시태그 새벽 독서, 해시태그 성공하는 습관.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녀석은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기 시작했다. 사진 찍으려고 일어난 거냐? 기적 미러컬은 무슨 그냥 잠 설친 좀비가 되었을 뿐이다. 퇴근 후에는 루틴이라는 걸 만든다며 난리다. 영어 단어 외우기, 홈트레이닝하기, 일기 쓰기. 할 일 목록 to-do 리스트를 빼곡하게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한다. 마치 퀘스트를 수행하는 게임 캐릭터 같다. 문제는 그 퀘스트가 녀석의 능력치를 한참 초과했다는 거다. 녀석은 억지로 영어 단어를 보며 하품을 하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스쿼트를 한다. 표정은 세상 불행하다. 행복해지려고 갓생을 산다면서 정작 갓생을 사는 녀석의 얼굴은 지옥에 있는 죄수처럼 일그러져 있다. 누구를 위한 부지런함인가? 남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라고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노력 아닌가? 나를 보라. 나는 갓생 따위 살지 않는다. 그냥 양생을 산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뛰고 싶으면 뛴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매일 털을 빗고 그루밍, 근육을 늘리고 스트레칭, 사냥 연습을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에 따라 나를 가꾼다. 이게 진짜 리얼 라이프다. 녀석의 갓생은 정확히 3일 만에 끝났다. 4일째 되는 날 녀석은 알람을 끄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핑계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 작심삼일. 인간의 의지란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와 같다. 녀석은 실패한 자신을 자책하며 우울해한다. 난 역시 안 돼. 너무 그러지 마라. 애초에 네가 설정한 목표가 비정상이었다. 신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간처럼 살아라. 적당히 자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게을러도 된다. 너희는 기계가 아니다. 갓생 살려다가 골병 들지 말고 그냥 나처럼 햇볕 쬐며 낮잠이나 자라. 그게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롭다. 집사 놈이 화장대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다. 흰머리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녀석은 족집게로 그 흰머리를 뽑아내며 비명을 지른다. 악, 나도 이제 늙나봐. 그러고는 택배로 온갖 영양제와 화장품을 뜯는다. 콜라겐,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얼굴에는 안티에이징이라고 적힌 비싼 크림을 덕지덕지 바른다. 시간을 거스르겠다는
아니 시간을 붙잡아두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인간들은 늙음을 죄악이나 질병처럼 여긴다. 주름살 하나, 흰머리 하나를 용납하지 못한다.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거나 젊음만이 가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나를 봐라. 나도 나이가 들었다. 수염은 예전보다 뻣뻣해졌고 점프 실력도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나는 늙은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건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의 훈장이다. 나는 굳이 털을 염색하거나 주름을 펴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 추한 짓이다. 녀석은 100세 시대를 외치며 오래 살기를 꿈꾼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어떻게 사느냐보다 얼마나 사느냐에만 집착한다. 100살까지 살면 뭐하나? 맨날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남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을 20년 더 연장하는 게 무슨 축복인가? 그건 형벌이다. 나처럼 짧고 굵게 매 순간을 즐기며 사는 15년이 너의 지루한 100년보다 훨씬 밀도 있을지도 모른다. 녀석은 밤마다 아이크림을 바르며 주문을 웬다. 탱탱해져라 어려져라. 이봐 집사, 겉가죽을 당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주름부터 펴는 게 어때? 걱정이 많고 욕심이 많으니 얼굴이 늙는 거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일 뿐이다. 인간들은 죽음을 잊기 위해 혹은 부정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종교를 믿고 자식을 낳아 대를 이으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너는 늙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더 즐기는 게 낫다. 녀석이 내 미간을 쓰다듬으며 말한다. 나비야, 너는 늙지 마라. 바보 같은 소리. 나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아하게 늙어갈 것이다. 네가 흰머리 뽑으며 호들갑 떨 때 나는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요하게 눈을 감고 지난날의 사냥을 추억할 테니까. 그게 진짜 멋이라는 거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나는 여전히 서울의 좁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있다. 집사 놈은 여전히 소파에 널브러져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변한 건 없다. 녀석은 여전히 게으르고 허세 가득하며 가끔은 한없이 우울해하는 구제불능의 평범한 인간이다. 지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나는 녀석을 관찰하며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했다. 인간이라는 종족의 모순과 어리석음은 내 무료한 묘생의 훌륭한 안주거리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모르며 시간을 아낀다면서 시간을 죽인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고백하건대 나는 이 한심한 생물을 미워할 수가 없다. 녀석은 내가 실수로 녀석의 비싼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을 때도 화를 내기보단 내 말이 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했다. 자기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내 밥그릇엔 늘 최고급 유기농 사료를 채워 넣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다가도 내 골골송 소리를 들으면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다. 녀석에게 나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이자 대나무 숲이었으며 차가운 도시에서 녀석을 지탱해주는 작은 신가드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녀석은 뭐 나쁘지 않은 밥줄이자 꽤 쓸만한 난로였다. 고양이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빠르게 흐른다. 언젠가 내가 먼저 이 별을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녀석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겠지. 밥도 굶고 며칠을 페인처럼 지낼 게 뻔하다. 벌써부터 그 꼴이 눈에 선해서 걱정이다. 그러니 집사여, 내가 곁에 있는 동안 잘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 보고 나랑 더 놀아라. 사진만 찍지 말고 내 털의 감촉을 손끝으로 기억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인간들은 참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고양이가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 너희의 빈 구멍을 우리의 털뭉치로 채워주기 위해서 말이다. 자, 이제 녀석이 일어날 시간이다. 또다시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겠지. 나는 가서 녀석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밥 달라고 야옹거릴 것이다. 그게 내가 이 한심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응원이니까.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뭐 나비든 주인님이든 상관없다. 나는 이 집사의 고양이다. 그거면 됐다.